조선의 두 르네상스 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시스템이 천재를 만드는가? 그리고 천재적 리더의 비전은 시스템 없이도 지속될 수 있는가? 1418년 한양 궁궐 21살 청년이 용상 앞에 서 있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마청 양녕대군이었고 충녕대군이라 불리던 이 청년은 그저 셋째 왕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형이 폐쇄자 됩니다. 기생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학문을 게을리하고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셋째를 세자로 세운 지 불과 2달 만에 왕위를 넘깁니다. 준비할 시간도 마음을 다잡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한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즉위식이 끝나고 새 왕이 처음 마주한 현실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피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에게 왕위를 넘겼지만 진짜 권력은 놓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되어 군권을 틀어준 채 아들이 왕이 된 바로 그 시점에 칼을 뽑습니다. 첫 번째 칼날이 향한 곳, 세종의 장인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세종이 충녕대군 시절 혼이 난 소원왕후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태종은 시몬에게 역모 혐의를 씌웁니다.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 입장에서 보십시오. 남편이 왕이 된 날이 곧 친정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세종은 장인을 살리려 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태종에게 구명을 요청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태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사사됩니다. 14살의 혼인에서 함께 살아온 남편이 왕이 되었는데 그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소원왕후는 이 비극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친정을 무너뜨렸는데 남편은 그 시아버지 앞에서 무력했으니까요. 왕이 되었으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21살 세종은 그날 밤 어떤 표정으로 아내를 마주했을까요? 실록은 그의 얼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태종이 이 잔혹한 선택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종 자신이 처가의 힘을 빌려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왕권이 흔들린다는 것을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죠. 자기 왕비 원경왕후의 동생들까지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들의 장인을 살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태종의 관점에서 이것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을 겁니다. 외척의 간섭 없이 오직 왕의 판단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깨끗한 판. 그 판의 대가는 장인의 목숨이었고 아내의 눈물이었고 21살 왕의 무력감이었습니다. 세종은 그 판 위에서 출발합니다. 이 출발선을 기억해 두십시오. 잠시 뒤에 정조의 출발선과 나란히 놓으면 같은 나라의 왕이 맞는지 의심이 들 겁니다. 세종에게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충녕대군 시절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있을 때의 일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이걸 보고 환관들을 시켜 방 안의 책을 전부 치우게 합니다. 그런데 책을 다 치우기 전에 구소수관이라는 책 한 권이 빠졌습니다. 충녕은 그 한 권을 붙잡고 100번을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책을 빼앗아도 남은 한 권을 100번 읽는 소년. 그 소년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지는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즉위 2년 차인 1420년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집현전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비슷한 기관이 존재했고 조선 초에도 명목상 남아 있었죠. 세종이 한 일은 이 껍데기에 완전히 다른 엔진을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전임학자를 배치했습니다. 다른 관청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오직 연구만 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의 학자가 상주했고 많을 때는 32명까지 늘어난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 제위 32년간 집현전을 거쳐간 총 인원은 90명이 넘었죠. 지금으로 치면 국가가 운영하는 풀타임 싱크탱크입니다. 소속 연구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연구만 하라, 다른 일 하지 마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종은 사가독서제를 만듭니다. 왕이 하사하는 유급 독서 휴가입니다. 집현전 학사 중 우수한 인재를 골라서 모든 공무에서 면제해주고 오직 책만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사장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올해 성과 좋은 직원은 6개월간 출근 안 해도 됩니다. 대신 공부만 하세요. 월급은 그대로 줍니다. 600년 전에 세종이 그걸 한 겁니다. 1426년 세종 8년에 첫 시행이 이루어졌고 권채와 신석견 같은 학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훈민정음 해례본 작업에 참여하게 되죠. 씨앗을 뿌린 지 17년 뒤에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런데 세종이 진짜 대단했던 건 집현전이라는 기관 자체가 아닙니다. 집현전을 대하는 세종의 태도가 대단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세종이 궁궐을 거닐다가 집현전 앞을 지나갑니다. 한밤중인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학사 신숙주가 책을 읽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무엇을 했느냐? 자신이 입고 있던 용포를 벗어 신숙주에게 덮어줍니다. 왕의 용포입니다. 조선에서 용포는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벗어서 잠든 학자에게 덮어주었다는 건 단순한 따뜻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네가 공부하는 이 시간이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새벽에 깨어나 자기 몸 위에 용포가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한 신숙주의 심장이 어떻게 뛰었을지. 그 순간 이 학자는 이 왕에게 평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세종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뢰로, 위압이 아니라 존중으로. 집현전은 왕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었고 반대에도 조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가 1444년에 훈민정음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 그 증거입니다. 왕이 만든 문자를 왕이 키운 학자가 정면으로 반대한 겁니다. 세종은 격노했습니다. 최만리를 불러 직접 반박했고 의금부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그 순간 세종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흘렀을 겁니다. 내가 키운 학자가 나에게 반기를 든다. 이것은 실패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가? 세종은 최만리를 처벌한 뒤에도 집현전을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집현전은 왕이 빠져도 돌아가는 기계였습니다. 이 설계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 기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품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장영실, 동래현의 관노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신부는 자동으로 노비가 됩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노비는 과거를 볼 수 없었고 관직에 오를 수 없었고 자기 이름으로 재산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노비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세상이 그 재능을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영실에게 세상은 처음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 닫힌 문을 열어젖힙니다. 장영실을 궁궐로 불러올리고 능력이 확인되자 명나라에 유학까지 보냅니다. 돌아온 장영실에게 상의원 별좌라는 관직을 줍니다. 노비가 관직을 받는 건 조선 역사에서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합니다. 천인에게 관직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부르면 절반만 본 겁니다. 세종에게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천문 관측 기구, 시간 측정 장치, 인쇄 기술의 개량. 이 과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장영실에게 있었고 세종은 그 실력 앞에서 신분이라는 변수를 지워버린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이. 장영실의 손에서 나온 발명품들이 조선의 하늘을 바꿔놓았습니다. 장영실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이론을 연구하면 장영실이 그것을 실물로 만들었습니다. 학문과 기술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톱니다.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세종이 설계한 건 천재 한 명이 아니라 천재가 일할 수 있는 생태계 전체였습니다. 이제 훈민정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훈민정음은 집현전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종이 비밀리에 거의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왜 비밀이어야 했느냐? 새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 한문 체제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문을 독점하고 있던 사대부 관료들에게 백성이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다는 건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죠. 집현전 학사들조차 이 프로젝트를 알면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혼자 설계합니다. 사람의 입과 혀와 목구멍이 소리를 만드는 원리를 관찰하고 그 원리를 글자의 모양에 담았습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세종이 이 기간 동안 눈병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글자를 다듬고 소리를 분석하고 모양을 고치는 작업을 수년간 계속했다면 이미 나빠지기 시작한 눈이 버틸 리 없었을 겁니다. 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41세에 왼쪽 눈이 안막을 가리는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서 한 걸음 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 것만 알겠고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른 쪽 눈도 흐릿한 상태. 그 눈으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1443년, 세종 25년, 세종은 마침내 28자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멈추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왕이 왜 백성의 뜻을 걱정합니까? 조선의 왕은 신하들과 한문으로 소통하면 충분했습니다. 백성이 글을 읽든 못 읽든 왕의 통치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문장을 직접 씁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볼 수도 없는 백성들의 답답함을 헤아리며 글자를 만든 겁니다. 문자를 만든 후 세종은 집현전 학사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에게 해례본 작업을 맡깁니다. 문자는 혼자 만들었지만
그 문자를 설명하는 책은 시스템에 맡긴 거죠. 성산문은 의문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명나라에 유배 중이던 학자를 만나러 요동까지 여러 차례 다녀왔다고 합니다. 한양에서 요동까지 말을 타고 수십일이 걸리는 거리를 여러 번 왕복한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세종이라는 왕 아래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용포를 덮어주는 왕, 노비에게 관직을 주는 왕, 반대 상소를 올려도 집현전을 없애지 않는 왕. 그런 왕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334년 뒤로 옮기겠습니다. 1762년 창경궁. 한여름 떼약볕이 내리쬐는 마당에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뒤주입니다. 쌀을 담는 상자.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그 상자 안에 한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이자 11살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영조는 이 아들에게 직접 뒤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힙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나무 틈 사이로 스며드는 열기, 어둠 속에서 좁아지는 공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8일이 지났습니다. 뚜껑이 열렸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11살 소년 훗날의 정조입니다. 지금의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봤습니다. 한여름 햇볕 아래 마당에서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뒤로 이 소년이 어떤 밤을 보냈는지 기록은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는 세손 시절 잠잘 때 갑옷을 입고 잤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위를 이을 세손이 갑옷을 입고 잠자리에 든 겁니다. 이 한 문장에 들어있는 공포의 밀도를 가늠해 보십시오. 잠드는 순간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눈을 감는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버지를 죽인 세력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은 그 세력에게 언제든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세종은 태종이 피를 묻히고 깨끗하게 닦아놓은 판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판 위에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이보다 다른 출발선이 있을 수 있을까요?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세손이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25살의 정조. 즉위하는 당일 빈전문 밖에서 대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새 왕 앞에 정렬합니다. 그 대신들 중 상당수는 14년 전 아버지를 뒤주에 넣는데 동의했거나 주도했거나 침묵으로 방관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조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에 의해 서인으로 강등된 죄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즉위 첫날 공개석상에서 꺼내든 겁니다. 이것은 효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죽인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왕이다. 25살 청년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순간 정조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14년간 갑옷을 입고 잠들었던 소년이 마침내 용상에 앉아 원수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향한 약속의 시작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겁니다. 즉위 1년 만인 1777년 그의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조년각 사건. 조년각은 정조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던 공간이었습니다. 자객 무리가 칼과 철편을 들고 궁궐 담장을 넘어 조년각까지 침투합니다. 내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왕을 지키는 경호원 중 일부가 암살에 가담한 겁니다. 자기 경호원조차 믿을 수 없는 왕. 세종이 신숙주에게 용포를 덮어주며 밤늦게까지 학문을 격려했던 그 같은 시간에 정조는 자객의 발소리를 경계하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같은 궁궐, 같은 밤, 같은 독서. 그러나 그 밤의 온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조는 즉위한 그해의 규장각을 설립합니다. 역대 왕들의 글과 서적을 보관하는 도서관으로 출발했지만 정조는 이것을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바꿔놓습니다. 왕의 직속정책 연구기관이자 인재양성소이자 기존 관료 체계를 우회하는 왕의 별도 통로.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의정부와 육조 안에 아버지를 죽인 세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존 체제 안에서는 개혁이 막히니까 기존 체제 바깥에 새로운 엔진을 만든 겁니다. 그 위에 초계문신제를 얹습니다. 37세 이하의 젊고 유능한 관리를 선발해서 규장각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제도였습니다. 매달 시험을 치르고 정조가 직접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40세가 되면 졸업시켜서 조정의 핵심 자리에 배치했죠. 세종의 집현전이 연구만 하라,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었다면 정조의 규장각은 내가 직접 가르치고 내가 직접 시험 보고
내가 직접 배치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는 두 왕의 출발선을 떠올리면 답이 나옵니다. 세종에게는 자유를 허용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조에게는 자유를 허용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고삐를 놓으면 적들이 시스템을 잠식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시스템에서 나온 인물 중 하나가 정약용입니다. 28배 초계 문신으로 선발되어 정조의 눈에 들었고 이후 수원화성 설계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무를 맡습니다. 수원화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을 이해하려면 정조가 왜 아버지의 무덤을 옮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789년 정조는 한양 동쪽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화산으로 이장합니다. 새 이름을 붙입니다. 현룡원, 드러나고 융성하다. 죄인으로 죽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옆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군사시설이면서 행정도시이면서 상업거점이기도 한 복합 신도시. 화성은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노론이 장악한 한양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권력 기반을 새 땅 위에 세우려는 정조의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에게 바치는 묘비이기도 했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름을 이 땅 위에 세우겠습니다. 정조는 이 공사 비용을 국고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부터 왕실 금고인 내탕고에 차곡차곡 자금을 모아두었습니다. 총 비용 24만 5,500냥, 쌀 6,320석, 목면 279동.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은 돈으로 자기 손으로 도시를 세운 겁니다. 정조는 이 공사에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동원된 모든 백성에게 임금을 지급하라. 백성의 노동력은 공짜라는 인식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성을 쌓을 때 주변 백성을 강제 동원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조선의 관행이었죠. 정조는 그 관행을 깹니다. 화성성 역의궤에 따르면 공사에 70여만 명이 투입되었는데 석수와 목수 같은 전문 인력뿐 아니라 짐을 나르는 일반 인부들에게까지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하루 이전 오픈, 당시 기준으로 20일 정도 일하면 쌀 한 가마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짐을 옮긴 거리와 크기와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까지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성과급제입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지는 인부들을 위해 약을 비치했고 겨울에는 털모자를 지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겨울 성벽 위에서 돌을 나르는 인부의 머리 위에 왕이 보낸 털모자가 씌워진 겁니다. 공사기간 1794년부터 1796년까지 2년 9개월.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가 이 속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적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장치. 세종의 집현전에서 장영실이 발명품을 만들었듯 정조의 규장각에서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든 겁니다. 구조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왕이 인재를 발탁하고 인재가 혁신을 만들고 혁신이 국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흐름. 1795년 화성이 거의 완성되어갈 무렵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으로 행차합니다.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한 행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차의 의미는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뒤주에서 죽는 것을 지켜본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해경궁의 나이는 28. 젊은 여인이 남편이 뒤주에 갇혀 8일간 죽어가는 것을 곁에서 봤습니다. 한중록에서 해경궁은 그날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차마 옮길 수 없는 문장들이 그 책 안에 들어있죠. 33년이 지났습니다. 그 33년 동안 해경궁은 죄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정조는 그 어머니를 아버지의 무덤 옆에 자기가 직접 세운 도시로 모시고 갑니다. 화성행궁 봉수당. 봉수당이라는 이름은 정조가 직접 지은 것입니다. 만년의 수를 받들어 빈다는 뜻. 어머니의 장수를 비는 마음을 건물 이름에 새긴 겁니다. 유니월 13일 봉수당에서 회갑잔치가 열립니다. 해경궁 홍씨는 건물 안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았고 정조는 그 앞에서 술잔을 올렸습니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봉수당 진찬도, 김홍도가 그린 팔폭 병풍 중 하나입니다. 그림 속에서 정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43살의 왕이 60살의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리는 모습. 그 잔치가 열리는 봉수당의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화산이 보였을 겁니다. 정조는 어머니에게 잔을 올리면서 그 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환갑을 맞으셨습니다. 이 말을 직접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조가 이 행차를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행차 경로, 숙소, 의전, 연회 순서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33해 전에 아버지가 죽었던 그 마당에서 이제 아들은 어머니에게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버지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땅 위에 세우고 어머니에게 그 땅에서 환갑을 선물한 겁니다. 이제 두 시스템의 설계도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집현전도 왕이 만든 연구기관이었고 규장각도 왕이 만든 연구기관이었습니다. 둘 다 인재를 키웠고
둘 다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전원 버튼의 수. 집현전은 전원 버튼이 여러 개였습니다. 세종이 방향을 잡아주면 학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종신 근무를 보장받은 학자들은 왕이 바뀌어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왕의 뜻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릴 수도 있었고 그래도 기관은 유지되었습니다. 규장각은 전원 버튼이 하나였습니다. 초계 문신제를 보면 명확합니다. 매달 시험, 왕이 직접 출제, 왕이 직접 채점, 왕이 직접 인사 배치. 모든 것이 정조라는 한 사람의 의지와 판단력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조가 건강하고 정조가 왕위에 있고 정조가 판단을 내리는 한 이 시스템은 조선 최고의 효율로 작동했습니다. 정조 한 사람이 곧 시스템이었고 시스템이 곧 정조였습니다. 정조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사방에 적이 있는 왕이 시스템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건 적에게 침투할 틈을 주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세종이 느긋하게 30년에 걸쳐 시스템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정치적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조에게 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엔진이 되어야 했고 그 엔진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는 구조가 된 겁니다. 1800년 6월 정조의 등에 종기가 납니다. 처음에는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등창, 조선시대의 왕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병 중 하나였습니다. 정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화성은 완성되었지만 후속 작업이 남아있었고 초계문신 출신 관료들의 인사 배치가 진행 중이었고 노론 벽파와의 줄다리기는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종기 하나에 발목 잡힐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증세가 빠르게 악화됩니다. 열이 오르고 종기가 커지고 고름이 번집니다. 6월 16일부터 병상에 눕습니다. 어이들이 투병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정조의 마지막 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을 바꾸고 침을 놓고 경과를 보고하는 기록이 날마다 쌓여갑니다. 정조 자신도 자기 병세에 대해 신하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6월 28일 정조가 숨을 거둡니다. 열이틀, 종기가 시작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불과 열이틀이었습니다. 49, 세종의 54보다 5살이나 적은 나이였습니다. 갑옷을 입고 잠들던 11살 소년이 자라서 왕이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규장각을 세우고 화성을 쌓고 어머니에게 환갑잔치를 열어주고 그 모든 것을 해낸 사람이 등에 난 종기 하나로 멈춰버렸습니다. 정조가 눈을 감은 뒤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순조가 즉위합니다. 11살이었습니다. 정조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나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순조 앞에는 정조 같은 각오가 없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두 번째 왕비로 15세 66살 영조와 혼인한 인물입니다. 노론 벽파의 중심이었고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동의했던 세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왕 뒤에 앉았습니다. 정조의 측근들이 하나씩 제거됩니다. 유배, 파직, 탄핵, 장용영이 혁파됩니다. 정조가 왕권 수호를 위해 만든 친위 군영, 수천 명의 정예병으로 구성되었던 그 군대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규장각의 특별한 기능과 권한이 회수됩니다. 정책 연구기관이자 인재 양성소였던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 보관소로 격화됩니다. 1801년 신유박해, 정약용이 유배를 떠납니다. 전남 강진, 정조가 가장 아끼던 학자 화성을 설계한 그 사람이 조정에서 쫓겨나 남쪽 끝으로 내려갑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을 보냅니다. 그 18년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저작을 남기지만 이 책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정조가 24년에 걸쳐 건설한 것들이 3년도 안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원 버튼이 하나뿐인 기계에서 그 하나가 꺼진 겁니다. 다시 세종 쪽을 보겠습니다. 세종도 말년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눈병은 점점 악화되어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당뇨 증상으로 몸이 부었고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앉아 있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눈병 12번, 허리 통증 6번 이상 언급됩니다. 그 몸으로 수만 장의 문서를 읽고 수천 번의 결제를 하고 수백 번의 논쟁을 벌였습니다. 1446년 세종의 곁에서 가장 오래 있어준 사람이 떠납니다. 소원왕후, 14살에 혼인해서 38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친정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며 왕비로서 남편 곁을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세종의 모습을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원왕후께서 승하하신 후 임금께서 마음을 둘 곳이 없어 보인다.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왕이 아니라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세종은 이후 공개적으로 불교에 기울기 시작합니다. 유교가 국시인 나라에서 왕이 불교를 옹호하는 것은 파격을 넘어 위험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교를 좋아하는 임금이다. 이 선언
뒤에 있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38년간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를 유교의 격식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경의 문장 속에서 떠난 아내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빌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은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 직전 세종은 수양대군의 손을 잡습니다. 어린 영흥대군을 끝까지 잘 보살펴달라. 마지막 순간의 왕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막내를 걱정하는 아버지. 세종이 떠난 뒤 문종이 즉위하고 집현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종이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해도 집현전은 유지됩니다.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야 비로소 집현전이 폐지됩니다. 1456년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된 사육신 사건. 사육신 중 성삼문, 집현전 학사 출신이었고 훈민정음 창제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요동까지 여러 차례 오가며 의문체계를 확인했던 그 사람이 세종이 세운 또 다른 유산인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집현전이라는 시스템이 키운 사람이 시스템이 사라진 뒤에도 자기 신념대로 움직인 겁니다. 집현전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독서제는 그 뒤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집현전 출신 학자들이 이미 조정 곳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학문의 전통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32년간 심은 뿌리가 너무 깊었던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세종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고 집현전 학자들이 해례를 쓴 그 문자, 집현전이 사라지고 성삼문이 죽고 세종의 시대가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손에 들어간 뒤였으니까요. 한번 뿌리를 내린 씨앗은 나무를 베어도 땅속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화분에 심은 꽃은 화분이 깨지면 뿌리째 쓸려나가지만 집현전은 땅에 심은 씨앗이었고 규장각은 화분에 심은 꽃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조에게 실패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조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세종이 예외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역사를 넓게 보십시오. 천재적 리더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산이 고스란히 살아남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제국은 셋으로 쪼개졌고 진시황이 죽자 진나라는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역사의 기본값입니다. 세종의 유산이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정조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32년을 다스렸습니다. 32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집현전 1기 학자가 은퇴하고 2기 학자가 조정에 자리 잡을 만큼의 시간. 정조의 24년도 짧지 않지만 그 24년의 절반 이상을 적과의 전쟁에 써야 했습니다. 시스템을 키울 시간이 아니라 시스템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49이 아니라 59까지. 순조가 11살이 아니라 21살에 즉위했을 겁니다. 수렴청정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초계문신 출신 관료들이 조정의 핵심을 장악할 시간이 충분했을 겁니다. 규장각의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갈 시간, 화분의 꽃이 땅으로 옮겨질 시간, 그 10년이 없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등창 하나가 10년을 빼앗아 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앉아 있습니다. 그 동상 앞 바닥에는 한글이 새겨져 있죠. 21살의 왕이 되어 장인의 죽음을 감내하고 눈이 멀어가면서 문자를 만들고 잠든 학자에게 용포를 덮어주고 노비에게 관직을 주었던 왕. 그가 남긴 글자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습니다. 수원에 가면 정조가 쌓은 화성성벽이 서 있습니다. 팔달문에서 장안문까지 5.7km, 지금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11살의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는 걸 보고 갑옷을 입고 잠들고 자객의 칼날을 피하면서 즉위 첫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외치고 규장각을 세우고 백성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성을 쌓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무덤 곁에서 환갑잔치를 열어준 왕. 그가 쌓은 성벽 위를 우리는 지금도 걸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쓰는 문자로, 하나는 걸을 수 있는 성벽으로. 이 차이가 능력의 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의 차이, 시간의 차이,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세종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물려받았고 그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정조는 시스템을 만들 조건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시스템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천재적 리더의 비전은 그 리더가 사라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비전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비전이 여러 사람의 몸에 뿌리를 내리면 사람이 떠나도 비전은 남습니다. 세종은 자기가 빠져도 돌아가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정조는 자기 자신이 기계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위대했느냐는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 팔달문 앞에 서면
230년 전 한 왕이 이 돌 하나하나에 무엇을 걸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인부들의 머리 위에 털모자를 씌워주던 왕, 어머니에게 아버지 무덤 곁에서 잔치를 열어주던 왕, 11살의 갑옷을 입고 잠들던 소년, 그에게 10년만 더 있었다면 이 성벽 안에서 무엇이 자라났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10년이 없었다는 사실만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